자, 이제 사회권 볼게요. 사회권은 한번 한 걸로 좀 간단히만 정리할게요. 자, 인간다운 삶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죠. 열거적 권리. 그리고 자, 별표 독일 바이마르 헌법 계속 나올 거야. 그리고 20세기 초반이죠. 그래서 밑줄 현대적 권리. 그 다음에 특히 다시 교육을 받을 권리 밑줄, 노동의 권리 밑줄. 교육을 받을 권리 밑줄, 노동의 권리 밑줄 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게 청구권이야. 청구권. 자, 너는 청구권이라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앞에 본 어떤 인간의 존엄 또는 자유, 평등, 그 다음에 참정권, 사회권 등을 침해당하는 거야. 그러면 그 침해당하면 인권 침해당했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제를 청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고 수단적 권리 반드시 암기해야 돼. 자, 그럼 첫 번째 다른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그 구제를 청구하는 권리로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두 번째 줄에 수단적 권리, 그리고 구제를 청구하니까 적극적 권리, 그리고 열거적 권리. 헌법에 열거된 것만 보장되는데 종류가 5가지가 있어. 종류가 5가지가 있어서 이 5가지를 반드시 다 암기하셔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자, 청원권부터 볼게요. 자, 국가기관이 권리를 침해했다면 국가기관에 그 권리 구제를 요청하거나 또는 국가기관의 문서로 자신의 요구와 의견을 진술할 권리, 그냥 요 정도만 알면 돼요. 이거 우리가 청원권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내가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재판을 청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재판 청구권. 그래서 모든 재판 청구권은 모두 청구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뭐가 있냐면, 자, 이거 봐봐.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 있는데,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얘들아, 범죄 피해자가 있어. 범죄의 피해자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폭행을 당했어. 그럼 원래는 손해배상을 누구한테 청구해야 되니? 가해자에게 청구해야 되잖아. 근데 이 경우는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구조를 청구해. 국가의 구조를.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대표적으로 뺑소니. 뺑소니 사건이 발생해서 거의 막 전치 10주의 부상을 당했는데 차가 튀었어. 번호판도 못 봤어. 그럼 범죄 피해 가해자를 알 수가 없지. 너무 힘들어. 그러면 이제 국가에 청구하는 거고, 구조를. 두 번째는 가해자가 배상 능력이 아예 없어. 그러면 손해배상을 못 받을 거 아니야. 그럴 때는 국가에 청구할 수 있다. 단, 이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피해가 어떤 피해 하나냐면, 자, 생명상의 피해나 피해는 신체상의 피해, 자,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는데, 생명, 즉 죽거나 다치면 구조를 청구할 수 있지만 재산상의 피해는 구조를 청구할 수 없어요. 누가 우리 집에 불을 지른 거야. 그래서 집이 탔어. 그렇다고 이건 국가구조 청구를 할 수 없어. 방화범을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생명 동그라미, 신체 동그라미 두 가지. 그럼 학교에서 내신에서 함정 내면 재산 그러면 낚이지. 알겠지? 자, 네 번째 형사보상 청구권이 있어요. 자, 이게 조금 어려워. 너네 지금 만으로 몇 살이니? 14세 손 들어봐. 15세. 아, 15세야? 13세. 없지. 그럼 너네 이제 촉법소는 아닌 거 알지? 사고 치면 안 된다. 교도소 간다. 잘못하면. 자, 형사보상 청구권은 이거야. 잘 봐. 너네 약간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한번 확인해보자. 우리가 보통 이제 형사사건이라는 게 있어. 형사사건. 그러면 사고 범죄 저지른 거잖아. 그러면 형사사건이 있으면 일단 수사 단계가 있고요. 재판 단계가 있어. 그래서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재판을 하지. 그러면 일단 보자. 수사 단계에서 범죄를 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수사하겠지. 그래서 우리는 수사 단계의 대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피의자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수사 단계의 피의자가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나쁜 놈이 맞아. 그럼 재판에 가야 되지. 그럼 얘들아, 검사가 이 새끼는 나쁜 놈이 맞으니까 형사 재판을 청구하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기소. 기소라고 해요. 그래서 기소는 누구만 할 수 있다? 검사만 할 수 있거든? 그럼 피의자를 검사가 기소하면 형사 재판이 시작되지.
그럼 피의자는 재판에서 신분이 뭐로 바뀌냐면 피고인으로 바뀌어요. 수사의 대상은 피의자, 재판의 대상은 피고인. 여기까지 됐어. 두 번째. 그럼 봐봐. 야, 수사할 때 구속 수사가 원칙일까? 불구속 수사가 원칙일까?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야. 불구속은 뭐냐면 전화가 와. 이번에 뭐 당신께서 고소고발 당하셨는데요. 경찰서 언제 오실 수 있어요? 수사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 날짜 맞춰서 가서 수사 받고 그럼 경찰에 맞게 칠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수사 끝나면 집에 가는 거야. 그리고 또 며칠 뒤 전화. 저번에는 좀 부족하네. 한 번 더 오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맞춰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수사 받는 건데 왜 불구속 수사를 하냐면 경찰들은 또는 검찰들은 구속 수사하면 좋아해. 편하잖아. 필요할 때 막 부를 수 있잖아. 근데 구속 수사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지? 인권 침해 중에 신체의 자유가 침해당하죠. 나의 자유를, 신체의 자유를 정부가 구속하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한 일주일 동안 구속하고 수사했는데 이 사람이 아무런 혐의가 없어. 잘못 잡아왔어. 근데 구속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낙인 찍힐까 안 찍힐까? 찍힐 거 아니야. 사회도 회사도 일주일 동안 못 가다가 잘릴 수도 있고. 그래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만약에 이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어. 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또는 정말 중대 범인이야. 그럴 때는 구속수사가 가능하거든. 그래서 구속수사를 만약에 했다고 쳐보자.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한 거야. 근데 한 예를 들어 20일 수사했는데 수사가 끝나고 봤더니 증거가 없어. 또는 잘못 잡아와서 혐의가 없어. 그러면 기소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지. 그럼 뭐 해야 돼? 기소를 안 하는 걸 세 글자로 검사가 불기소한다. 그래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 결정이 난 경우를 보자. 그러면 이 피의자는 억울할까 안 억울할까? 억울하지. 뭐가 억울해? 구속된 게 억울하잖아. 며칠 동안 구속됐어? 20일 동안 구속된 게 억울하지. 그러면 그 구속된 기간에 대해서 돈으로 돌려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어. 그게 바로 형사보상 청구권이야. 그러면 보통 우리나라에서 형사보상 금액을 어떻게 정하냐면 이 사람이 자기가 20일 동안 구속됐어. 그런데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지금 9,800원 정도 되거든?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근로하게? 8시간 근로가 법정 근로 시간이거든? 그럼 20일 곱하기 하루에 8시간 곱하기 최저임금 적용해요. 그럼 8시간 근무하는데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이 10,000원이면 10,000원. 그러면 원래 이 사람은 최저임금 적용 하루에 8만원 벌 수 있었지. 그럼 20일 적용하면 8, 26, 160만원 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사람 직업이 뭐 변호사 또는 뭐 전문가인데 되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면 시간당 임금 최대 5배까지 줄 수도 있어. 그럼 5만원까지도 줄 수 있어. 그럼 5만원이면 5, 8에 40, 40만원 곱하기 20일 800만원. 괜찮지? 그렇다고 또 언제든 구속을 꿈꾸지 말고 너희들은 해봤자 10,000원이야. 너희들이 해봤자 10,000원. 이렇게 주는데 아이고. 그래서 형사보상 청구권은 반드시 하나 구속돼야 돼. 그리고 억울해야 돼. 그러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는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받았다가 불기소 처분받았을 때 그 구속된 기간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번에는 재판 단계야. 자, 재판 단계로 바뀌면 이제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뀌는데 원래 재판도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지만 그 사람이 증거인멸 또는 도주 또는 중대 범죄자라면 구속 재판합니다. 구속 재판. 그런데 너네 보통 형사재판 보통 1심, 2심, 3심 하면 몇 년 걸려? 1년 반 걸려. 최소. 길면 4년 걸려. 그래서 박근혜 전직 대통령 박근혜 형사재판할 때 4년 걸렸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 2년 동안 재판받았어? 그런데 마지막에 무죄 판결을 받은 거야. 그럼 2년 동안 구속됐잖아.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지. 그 구속된 기간에 대해서 무죄 판결 받으면 형사보상 청구할 수 있고요. 이때는 좀 금액이 많아지지. 억 단위로 올라가죠. 억 단위. 그래서 너네 또 이거를 너네가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괜히 억울하게 막 가가지고 자백하지 마.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너네 옛날에 이런 거 들어봤어? 화성 연쇄살인? 이게 영화로 돼 있지. 그 너네 나중에 좀 시간 있으면 그 영화 옛날 영화긴 하지만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면 그 당시는 그 수사를 DNA 이런 거 이제 초창기 단계라 DNA 거기다 주먹구구식으로 했거든. 화성 연쇄살인이 발생해서 화성 지역이 되게 커.
거기서 거의 열 몇 명의 여성분들이 살해를 당한 거예요. 엽기적으로. 범인을 못 잡으니까 경찰들에 대한 압력이 엄청나게 커졌겠지. 그 경찰들이 하도 압박을 받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동네 약간 장애가 있는 나이 많은 아저씨를 어떻게 했냐면 고문했어. 가둬놓고 고문하고 강제로 자백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도 맞으니까 억지로 자백을 해서 그 사람을 화성 연쇄살인 살인범이다 해가지고 재판받아서 징역 원래 무기형 받았는데 모범수 돼가지고 20년 만에 나왔어. 근데 문제는 생각해봐. 이 사람이 화성 연쇄 살인범으로 몰렸지. 근데 무조건 그때는 범인이라고 생각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빡 가니까 아내는 이혼하고 도망갔어. 왜냐면 맨날 낙인 찍히잖아. 연쇄살인범 부인이라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야. 아이들은 다 개명했어. 전국으로 흩어지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고 이 사람은 모든 가족을 포함한 친구들과 인연이 끊겼지. 나와서 정상적 생활을 못하겠지. 근데 억울해 안 억울해? 너무 억울했는데 진범이 어떻게 잡혔냐면 진범이 그 당시에는 이게 거의 80년 90년대니까 DNA 기술이 발전 안 해서 그 살해 현장에서 가해자 살인범의 DNA가 나왔는데 그거를 추출할 기술이 없었던 거야. 너무 작아서. 그러다가 2020년대 10년대 19년인가 들어와가지고 그 기술이 발전했는데 DNA를 딱 뽑은 거야. 뽑아봤더니 그럼 전국의 그 DNA 데이터망에 대조해봤다? 근데 전국의 DNA 데이터망에는 전과자들만 있거든? 근데 대전도도서에 있는 거야. 이게 뭐지 해서 잡아왔던 어떤 경우냐면 화성 연쇄살인범이 여기 살다가 사람 다 죽인 다음에 계속 수사가 오니까 대전으로 이사 간 거야. 그리고 숨기고 결혼을 살다가 이 새끼가 자기 처제를 성폭행하려다가 죽였어. 그래서 걸려서 잡혀서 살인범으로 지금 깜빵에 살고 있었던 거지. 그러다가 잡힌 거야. 그래서 이거 다 DNA랑 일치하니까 자백을 했어. 그럼 봐봐, 이 사람. 이미 징역 20년 살고 나왔잖아.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재심을 청구해서 실제로 무죄 받고 20년 사람동계 억울하지. 그래서 형사보상 청구해서 23억인가 받았어. 그럼 너네 23억이 많은 것 같지만 이 사람은 인생에 어떻게 해서 그동안 다 날라갔잖아. 그 돈을 보상이 안 돼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고 결론. 형사보상 청구는 억울해야 돼. 알겠지? 억울의 기준은 뭐다? 구속. 그 수사 단계는 피의자, 재판 단계는 피고인. 수사는 불기소 처분받아야 되고 재판 단계에서는 무죄 판결 받아야 돼. 그럼 형사보상 청구했습니다. 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잘 봐. 국가배상 청구권. 자, 첫 번째. 얘가 봐봐. 국가배상 청구권은 국가에게 청구하는 거지. 첫 번째 사유는 밑줄.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이런 거 뭐 있을까? 1970년, 80년대 우리나라에서 독재 정권이었지. 그때 민주화 운동을 잡아다 뭐 했어? 고문했잖아. 그럼 공무원이 직무상 고문은 불법행위지. 그럼 그거에 대해서 국가 배상 청구. 국가에. 두 번째는 공공시설 등의 설치 또는 관리자. 이런 게 뭐가 있냐면 너는 잘 모를 텐데 이렇게 서울을 이렇게 관통하는 강이 있어요. 서울을 이렇게 그려볼까? 선생님이 원래 목동 살았어. 목동 살다가 작년 2월 달에 여기로 이사 왔어. 분당으로. 혹시 여기 늘푸른 초등학교 나온 사람? 없니? 내 딸내미 거기 다녀. 너는 이렇게 여기 정자동 이쪽 지나가다가 나 보면 인사해? 또는 뭐 야자 끝나고 또 독서실 스터디 카페도 12시 넘어갈 때 가끔 내가 취해서 비틀거려 와서 좀 부축해줘. 알겠지? 그럼 같이 한잔하면 안 되지 너네랑. 서울에 보면 이렇게 한강이 흐르잖아. 그런데 이제 강남 쪽에 보면 여기 성수대교 있거든? 너 생각해봐. 한강다리가 무너질 수 있니? 상상을 못하지. 근데 한강다리 성수대교가 붕괴됐죠. 90년대. 다리가 아침 출근 시간에 그냥 뚝 무너졌어. 상판이. 그래서 아침에 7시 40분인가 그랬거든. 실제로 출퇴근하던 버스들이랑 자동차 뚝 떨어지면서 버스에 타고 있던 직장인들이랑 학교 가던 무학여고 여학생이 다 떼죽음 당했어. 야, 그러면 왜 이랬을까? 성수대교 만든 몇십 년 됐잖아. 옛날에 만들 때 대충 만든 거야. 그러면 하지만 이걸 서울시가 관리했어야 되지. 관리를 제대로 했다 안 했다. 검사를 제대로 안 한 거지. 그럼 공공시설의 관리 잘못이 있었지. 그럼 서울시에다가 배상 청구 또는 국가의 배상 청구. 이게 바로 국가 배상 청구. 돼? 이런 거 사례만 알면 되고요.
또 하나 이거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거. 설마 다리가 붕괴되는 건 매일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다음에 한동안 애들이 다리 못 건너갔어요. 불안해서. 근데 이거 우리가 현실에서 제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야. 맨홀 뚜껑. 너는 도로에 있는 맨홀 뚜껑 말고요. 어떤 게 있냐면 건물들 보면 건물 뒤편으로 맨홀 뚜껑을 빼놔. 그럼 이제 구청에서 와서 맨홀 뚜껑 안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전기선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막 한 다음에 공사를 한 다음에 뚜껑을 닫아야 되는데 잘못 닫아서 완전히 안 닫고 이렇게 닫은 거야. 그랬더니 건물 뒤편에 어떤 건물이 있는데 하필 1층에 호프집이 있어. 근데 그 호프집의 화장실 건물 뒤편에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뒤편으로 밤에 어둡잖아. 가다가 밟아. 그럼 어떻게 될까?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초등학교 아이가 이걸 밟아가지고 쭉 빠졌어. 3m 아래로. 그게 3일 뒤에 발견됐어. 3일 뒤에. 살았지. 근데 이게 되게 좁잖아. 그래서 얘는 다리가 부러졌어. 근데 3일 뒤에 발견됐고 또 어떤 경우 있냐면 자 이게 맨홀 뚜껑이야. 봐봐. 이거 조심해야 돼. 맨홀 뚜껑 이렇게 있는데 딱 밟으면 이렇게 하면서 빠질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밟으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내려가 있어. 아파 안 아파? 야 상상해봐. 레드썬.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면서 여기 뼈 부러지면서 실제 있었던 일이야. 요도가 파열됐어. 여기까지 얘기해. 근데 이게 누구냐면 연예인이야. 유명하진 않아. 되게 근데 이때 이슈가 됐었어. 그래서 너네 오늘 가서 검색을 해봐. 윤기원이라고 연예인 이상한 개그맨도 아니고 하여튼 좀 있어. 되게 한때 유명했던 사건인데 결론 조심해. 조심해. 이런 사례. 자 그런 사례 알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90페이지 정리가 됐고 자 봐봐. 내가 최대한 사례를 많이 설명했잖아. 사례를 바탕으로 다 암기해야 돼. 오케이. 이제 91페이지 갑니다. 자 91페이지 보니까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있죠. 타이틀만 체크할게요. 국민주권의 원리. 당연히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걸 명시해야 되고 두 번째 권력분립제도 아까 했죠. 삼권분립. 세 번째 법치주의. 법에 따라 통치해야 되고요. 복수정당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선 정당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자 그럼 상식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통 보수정당 하면 어느 정당이 보수정당이야? 국민당, 국민의힘이지? 그럼 진보정당 하면 더불어민주당, 그치? 그리고 조금 더 진보하면 정의당 이런 거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그 정치적 색깔의 정당이 있어야지만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고 인권 보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 자 기본권 구제를 위한 기타 제도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이게 중요해. 시험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헌법재판소가 나와요. 이 파트를 깊게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고3 수준으로 또는 살짝 하는 학교에서 오늘 맛만 볼 거야. 자 헌법재판소는 물어볼게. 이거 이 정도 용어 정리하자. 얘들아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하게 결정을 하게 결정을 해. 판결은 재판소만 하는 거야. 법원은 유죄 무죄 판결을 하는데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안 해. 유죄 무죄가 아니라 결정을 하는 거고 헌법재판소는 또 법원은 재판을 하는데 헌법재판소는 심판을 해요. 그래서 심판 대표적인 두 가지가 뭐가 있냐면 위헌, 법률, 심판이 있어. 그리고 또 하나 뭐 있냐면 헌법, 소원, 심판이 있어. 요건 내가 내신 정규반때 자세히 들어가 학교 진도 그 내용 보고 근데 지금 뭐만 하면 되냐면 우리 했잖아. 위헌, 법률, 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거지. 그치? 단, 청구권자가 누구라고 했어, 아까? 법원. 법원의 판사가 재판 진행 중에 이 법을 적용해서 유죄 또는 무죄를 판결해야 되는데 그 적용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 같으면 법원, 즉 판사가 헌재에 직접 청구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물어볼게. 자,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을 헌재에 제청하지. 그럼 법원은 사법부지. 근데 법률을 무효로 만들어달라는 거 아니야. 근데 법률은 누가 만들었어? 법률을 법원이 만들어? 법률은 국회가 만들었지. 그럼 이거 누가 누구 견제하는 거야? 사법부가 입법부 견제. 이런 식으로 물어봐. 견제까지. 또 하나. 그래 봐봐. 법원이 지겠지만 이럴 수도 있죠. 너네가
나는 인권 침해를 당하는 것 같아. 나는 한번 헌재 직접 가보는 게 소원이야. 헌법소원. 그래서 헌법소원의 제기권자는 누구냐면 일반 국민. 오케이? 여기까지. 자, 위헌법률 심판의 제기권자는 법원이고요. 헌법소원, 소원이야. 제기권자는 국민. 자, 그러면 교재 자 91페이지 아래 박스에 보면 위헌법률 심판 한번 읽어보자.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그 법률의 효력을 잃게 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자, 헌법소원은 공권력, 즉 국가 권력이지. 국가 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 탓에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 자의 동물에 미쳐 일반 국민이지. 일반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그 권리를 구제해 주도록 청구하는 제도. 그래서 다시 법원이 제기하는 게 위헌법률 심판이고 국민이 제기하는 건 헌법소원 심판이다. 돼요? 그리고 이 밑에 권력 분립을 통한 인권 보장이 있죠. 그래서 입법부 행정부 사이 잘 봐. 화살표가 가지. 그럼 그 화살표가 견제하는 거야. 그래서 이 내용은 학기 개강하면 내신 기간에 정말 자세히 다 외울 정도가 돼야 돼. 그럼 요거 하나 물어볼게. 너네 혹시 이런 거 들어봤니? 법률안 거부권? 법률안 거부권은 뭐냐면, 자, 법률안이라는 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의결을 했어. 그렇다고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법률안을 국회가 만들지. 그럼 대통령한테 보내야 돼. 그럼 대통령이 그거를 국민들에게 공적으로 알려. 즉 공포하면 그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거든. 근데 대통령은 국회에서 넘어온 법률안을 공포 안 하고 거부할 수도 있어. 그럼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 그러면 법률안 거부권은 누구 견제하는 거야? 국회가 만든 법률안을 대통령이 무시했잖아. 거부했잖아. 행정부가 입법부 견제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온다. 오케이? 그래서 거기 오른쪽에 표를 보면 법률안 거부권 별표 치자. 법률안 거부권 위에 보면 행정권이 입법부 견제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체크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옆에 보면 위헌법률 심사 제청권이 있죠. 사법부가 법원이 위헌법률 심사를 제기하니까 이거는 사법부가 입법부 견제하는 거지. 돼요? 또 하나, 너네 아까 다시 복습. 야, 법규법 단계 중에 명령, 규칙, 처분을 위법한지 위헌인지 누가 심사했어? 각급 법원이 심사했지. 그럼 명령, 규칙, 처분은 누가 만들냐면 행정부가 만들잖아. 근데 그걸 법원이 심사해서 무효로 만들지. 그럼 이건 사법부가 행정부 견제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다 체크를 해야 돼, 나중에. 오케이. 자, 그럼 거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테마 10번 갑니다. 자, 기본권의 제한도 한 개. 자, 기본권 제한도 잘 나와. 봐봐. 오케이. 다시 우리 앞에서 했는데 기본권의 제한이 불가하다. 자연권 사상. 기본권의 제한이 가능하다. 실정권 사상. 기억나지? 그럼 우리나라는 조화야. 둘 다의 조화. 그럼 조화라는 얘기는 기본권의 제한이 가능하지만 최소한도로. 그래서 자, 우리나라 헌법은 기본권의 제한 시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사항들을 규정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첫 번째 목적상의 한계가 있어. 즉 목적상의 한계라는 얘기는 이런 거야. 무조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목적에 한해서만 기본권의 제한이 가능하다. 그래서 목적상의 한계는 이거야. 첫 번째는 국가안보, 두 번째는 질서 유지, 사회 질서 유지, 세 번째는 공공복리, 반드시 밑줄 치고 암기, 서술형도 잘 나와. 그래서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이 세 가지 목적 중에 최소한 한 개에는 해당이 돼. 셋 다 해당이 돼. 그럼 대표적으로 이거다. 야, 술을 마시는 건 자유지. 너무 많이 먹지 말고. 그러면 술 마시는 건 자유야. 그러니까 술 마시고 운전하는 것도 자유지. 야, 고개 끄덕이면 어떡해. 술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되지. 근데 원래 말하면 술 마시고 운전하는 것도 자유라고. 하지만 음주운전을 하면 누군가 죽거나 다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처벌, 제한하는 거야.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해서. 그래서 이거 세 가지 서술형 잘 나오니까 체크.
반드시 목적하에서만 제한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봐봐. 방법상의 한계는 이거야. 아무 때나 제한하는 게 아니라 필요시에만 제한해야 돼요. 필요시에만 제한해야 되고, 자, 세 번째, 형식상의 한계라는 거는 이거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반드시 그냥 제한하면 너무 지 맘대로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국회가 만드는 법률에 의해서 제한이 가능해요. 국회가 만드는 법률에 의해서 제한이 가능하고,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해. 자, 내용상의 한계 있지. 형광펜으로 쫙 밑줄치고 외우세요. 선택지 정말 잘 나와. 내용상의 한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잘 봐.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원래 이게 되게 좀 어려운 내용이야. 그래서 너네는 이거 의미만 알고 그냥 선택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기본권을 제한할 때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도 제한할 수 있다고 틀린 거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어요. 그건 무슨 말인지 보자. 너네 학교 다닐 때 아침에 학교 가면 휴대폰 어떻게 했니? 걷었지? 그럼 언제 줘? 집에 갈 때 주지. 근데 우리 학교는 안 걷었다. 다 걷었어? 와, 이 지역 진짜 인권 침해가 이렇게 심각할 줄이야. 실제로 경기도 그 학생 인권조례 나오면서 교장 재량으로 바뀌었어. 그리고 교장 마음이야. 그럼 어떤 학교에 휴대폰 안 걷어요. 근데 그런 학교의 부작용은 뭐지? 수업 중에 칠판문에 아무도 없잖아. 이해되지? 그럼 봐봐. 자, 휴대폰을 오전에 걷어서 오후에 줘. 그럼 물어볼 때 이거 너네 무슨 자유를 침해야? 그러니까 자유권이 디테일하게. 아까 우리 봤어. 빨리 찾아봐. 선착순. 아니야. 야, 안 주잖아. 아, 나 친구한테 빨리 문자 보내고 싶은데 못 보내잖아.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가. 그런데 얘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아니, 오전에 걷어서 오후에 돌려주면 그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휴대폰을 그냥 냅두면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그냥 여기다 맡겨두면 수업 중에 계속 알람 울리고, 그치? 수업 중에 떼떡 이렇게 소리 나고, 그 애들 딴짓하고. 그러니까 어떤 학교 면학 분위기라는 유지라는 목적에 비추어 제한을 했지. 그럼 너네 이 정도는 인정해 안 해? 그 너네가 인정한 거잖아. 싫어도 너네가 인정했잖아. 찍히기 싫어서. 그렇다고 내가 그래서 뭐 휴대폰을 돌려달라 이러면서 그냥 화염병 만들어서 던지고 이러지 않았잖아. 이해돼? 화염병 만드는 거 알려줄까? 안 돼. 아, 대학 때 몇 번 만들어봤어. 어릴 때. 우리 때는 학생운동이 좀 있어가지고. 일단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만들면 안 된다. 절대 안 돼. 물러가지고 만들어. 그러면 이런 거야. 근데 학교가 이래. 자,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왔으니까 대학 가야죠. 3월 2일날 개학식날 휴대폰을 걷고 수능 끝나고 준대. 그리고 집에 가서도 휴대폰 사용하다 걸리면 퇴학. 그러면 아예 통신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 이거는. 그럼 이게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거야. 이런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해돼? 그렇게만 이해하면 돼. 그리고 더 이걸 깊게 알고 싶은 친구들은 나중에 로스쿨 가면 돼. 나는 이 내가 너네가 지금 너무 어려서 고3 애들이랑 하는 수준의 대화를 못하겠어. 좀 빨리 커서 와라. 그때 자유롭게 얘기하게. 왜냐면 이거 고3 정치학업 수업에서는 사례들이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 왜냐면 시험에 간통죄 이런 것도 나오거든. 간통죄가 뭔지 알지? 지금 폐지됐는데. 봐봐, 여기 반 이상이 몰라. 그래서 얘기 안 할게. 나중에. 그리고 이게 좀 약간 좀 이상한 얘기도 많이 나와서 좀 성리되면 만납시다. 자, 이과 갈 친구들 궁금한 그 다음에 돈 내고 수업 들어. 교양으로. 알겠죠? 오케이. 내용상의 한계 발표치고 암기해야 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자, 5번의 준법의식 보자. 일단 준법의식이 봐봐. 사회 각각 구성원들이 법이나 규칙을 지키고자 하는 이익이지. 그치? 의식이지. 그럼 준법의식에 따르면 법은 무조건 뭐 해야 돼? 지켜야 돼. 악법이라 하더라도 지켜야 되지.
근데 이거는 시험에 단독 문제가 한 문제 나오는데 어느 정도로 나오냐면 내가 그때 IQ 한 50만 넘으면 다 맞춰. 그래서 만약에 고1 통사 볼 때 이 문제 중법의식 나왔는데 틀린 친구들이 전교 한 2명 정도 있거든? 걔는 그냥 자퇴해야 돼. 정상적 고등학교 못 다녀. 그래서 그냥 제시문에 뭐 퍼블지키자 이런 동요 써줘. 그럼 이 제시문과 관련된 개념은 3번 준법의식 이렇게 하는 거야. 어려운 게 없어. 근데 준법의식을 왜 배우냐면 요 5번의 준법의식에 따르면 악법이라도 지켜야 되잖아.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96페이지 4페이지에 시민불복종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원래는 준법의식이 필요하지만 악법의 경우에는 안 지켜도 된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시민불복종을 볼 거야. 자, 시민불복종 옆에다가 사례를 씁니다. 시민불복종에다가 옆에 쓸 때 3.1운동 그리고 6월 민주항쟁. 너네 중학교 때 한국사 배웠지? 6월 민주항쟁. 그래서 아마 아까 내가 그 IMF라는 얘기 했잖아. 외환위기. 오늘 집에 가서 엄마한테 물어봐. 아빠한테. 아빠 오늘 학원에서 IMF 외환위기라는 걸 배웠는데요. 그거 어땠어? 그럼 아버지 갑자기 표정이 좀 싸늘해질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잠깐. 그리고 그 냉장고에 소주 좀 갖고 와봐. 왜냐면 너네 부모님들이 그때 되게 힘들 때였거든. 그때 막 실업자가 넘쳐나던 시대였어.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 처음 겪는 유례 없는 경제위기였어. 그래서 한번 오늘 아버지 술 좀 먹여. 알겠지? 이렇게. 시민불복종 다시 3.1운동 이런 건데 이런 거 이거야. 봐봐. 의미부터 보자. 잘못된 법이나 정의롭지 못한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 준법의식에 따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복종을 거부하는 거야.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면서 독립운동을 인정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런데 만세를 불렀다는 얘기는 그걸 거부한 거지. 처벌받아. 처벌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민불복종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반드시 깜방 갈 수 있다는 것도 감수하는 거야. 그러면 시험에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는 요건 4가지가 나와.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는 요건 4가지. 첫 번째, 최후의 수단 꼭 외워야 돼. 최후의 수단. 결국 잘못된 법이나 정의롭지 못한 정책에 대해서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보고 그래도 안 될 때 최후의 수단이어야 돼. 자, 두 번째는 그 시민불복종하는 목적이 정당해야 돼. 밑줄 쫙 줘. 공익적이어야 돼.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시민불복종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모의고사 갔어. 고등학교랑 딱 들어가. 모의고사 갔더니 9야. 생각할 수 있니 없니?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교육부 앞에 가가지고 막 시위를 해. 수능 폐지하라. 그럼 이거는 사익이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오케이? 세 번째, 처벌 감수. 법을 어기면 처벌받을 수 있잖아. 처벌.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한때 군부 정권 때도 대학생들이 엄청나게 민주화 운동하다 깜빵 갔잖아. 처벌을 알고 될 걸 알고도 하는 거고 마지막 반드시 비폭력적이야. 폭력을 수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요건은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거 체크하시고 밑에 보면 간디의 소금법 거부운동이 있거든. 요게 모든 대부분 교과서에 다 들어가 있어서 시험 문제 사례로 이 간디의 소금법 거부운동이 나올 테니까 너네 밑에 있는 대표적 사례로 소금법 거부운동 반드시 꼼꼼히 읽어봐야 돼.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데이비드 소로의 시민불복종이 있고요. 롤스의 시민불복종이 있는데 이 내용은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이후에 배우는 생활관료에 나온 시민불복종이야. 그래서 요거는 학교에서 하면 보는 거야. 대부분 내가 볼 때 90% 이상 학교는 안 하는데 가끔 10% 이상 학교들, 10% 정도 학교가 해. 그럼 이건 그때 가서 하는 거. 오케이? 넘어가도 됩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 96페이지 마지막 퀴즈 6번의 시민참여 있죠. 6번의 시민참여. 자, 의미 있고요.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과 정책에 일반 시민이 직접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타이틀만 보자. 일단 선거. 선거가 대표적인 참여 방법이지. 그래서 밑줄 쫙 쳐. 가장 기본적 방법. 그래서 가끔 나오는데 이것도 가끔 단답형으로 나와. 시민이 정치 참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 방법 그러면 선거야. 선거. 그리고 정당을 통한 참여. 정당에 가입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익집단을 통한 참여. 네 번째는 시민단체를 통한 참여. 그리고 언론을 통한 참여 쭉쭉쭉쭉 다 읽어보시면 되고 그럼 시험 문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자 93페이지 빈칸에 씁니다. 이게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 비교 이게 시험이다.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 비교. 그럼 먼저 우리 목적부터 보자. 얘들아 정당의 목적은 뭐지? 공익이야 사익이야? 그치 우리가 사익처럼 보이지. 그래도 시험을 봐야 되잖아. 공익이지. 시민단체의 목적은 환경, 경제, 정의, 단핵, 공익이지. 자, 얘들아 이익집단은 어떤 거냐면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야. 동일한 직업을 가진 애들끼리 동일한 직업을 가진 아이들끼리 자신들의 이익 실현을 위해서 집단을 모으는 거야. 그리고 대표적으로 대한 변호사협회. 변호사끼리 모이는 거지. 이익 실현을 위해. 학원 강사 연합회. 근데 실제로 옛날에 너네 지금 학원이 제한 4시까지 있어? 10시. 옛날에 그게 없었거든. 학원이 내일 막 새벽 1시까지 있어. 너는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었지. 근데 갑자기 정부 10시까지 했더니 그때 모든 학원 강사들이 한강에 모여서 원장들 삭발하고 정부는 막 규탄한다. 왜? 자신의 이익 실현을 위해서. 그치? 그래서 요거는 사회치료. 특히 요거 좀 알아놔. 너네 이익집단의 대표적인 단체가 노동조합이야. 노동자들의 이익 실현이야. 요거 하나 체크하고 두 번째 자, 이 중에 정권 획득이 목적인 애들은 누구? 정당은 시민단체랑 이익집단은 정권 획득이 목적이 없지. 그래서 이런 거 비교하는 게 시험에 나와요. 그 다음에 목적 잡았고 정권 획득 목적.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중요한데 이거 조금씩 어려운 건데 얘들아 셋 중에 정치적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기관들이 야 정당은 너 생각해봐. 니네가 보수 정당에 들어가면 보수적으로 사회화 될 거 아니야. 진보 정당에 들어가면 진보적으로 사회화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정당은 정치적인 사회화가 이루어져. 그런데 우리나라 시민단체들도 시민단체 할 때 환경운동, 경제정의 운동을 하는데 각각의 시민단체들마다 약간씩 정치적 색깔이 있지. 그럼 그 안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 보수적 시민단체는 보수적 성향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도 시민단체로 정치적 사회가 이루어져요. 특히 또 하나 봐. 야, 이익집단 중에 내가 노조에 들어갔어. 그러면 진보적 사회가 이루어지겠지. 좀 일반적으로. 그치? 그런데 너 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사장들만 모이는 거야. 그럼 보수적이 되겠지. 그래서 꼭 포인트가 이거야. 정치적 사회는 셋 다야. 정치적 사회는 셋 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이게 제일 중요하게 출제가 돼. 정치적 사회는 셋 다. 나머지 내용은 어렵지가 않으니까 쉽게 가는데 하나 또 우리가 이 시민단체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NGO라고 불러요. 그래서 NGO는 비정부 정부와 관련 없다.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Non-government organization. 좀 발음이 마음에 안 드는데. 영어 문제 해볼까? 그래서 너네 미국에 가면 무슨 산맥 있어? 로키? 큰일 났다 말이야. 너는 영어 듣기평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 락키.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요? 샤. 오케이? got it? 오케이. 자. 내일 왜 하냐면 너희 언어 습관이 되게 중요한 게 여학생들 솔직히 물어봐. 욕하지? 그냥 삶의 일부지. 너네 정체성의 표현이잖아. 나는 옛날에 여자들 욕 안 한 줄 알았어. 진짜. 그래서 웃긴 게 뭐냐면 나는 너를 하도 접하니까 너네 욕하는 거 알잖아. 근데 우리 아내는 내 딸내미가 이제 6학년 올라가는데 딸내미 친구들 욕하면 되게 싫어해. 아내가 그런 선입견이 잘 애들을 안 접해봤잖아. 그래서 막 욕하는 친구는 욕은 당연한 건데 그 욕으로 애를 판단하는 거야. 근데 너네서 물어볼게 여학생들. 졸라는 그냥 감탄사지. 졸라는 욕이 아니잖아. 여학생들 너네가 했던 인생의 가장 심한 욕이 이거 내가 뭐 편집할게. 너 인생의 가장 엄마한테 얘기 안 할게. 네 인생의 제일 심한 욕이 살짝만. 두 글자야, 세 글자야. 고음.
애들이 이미 다 알잖아. 두 글자가 뭐고 세 글자가 뭔지. 그거만 알려. 두 글자에 세 글자. 세 글자? 그래도 개새끼는 심없다. 근데 내가 왜냐면 이게 어느 습관을 얼마나 조심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완전 경상도 분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내가 이제 수업하다가 아까 것처럼 분필이 부러지고 그러면 어떤 처음에 장난치다가 이게 습관이 됐어. 그래서 나는 조금만 뭐 돌발 상황이 생기거나 예를 들어 분필이 부러지거나 니네가 질문했더니 헛소리를 하거나 그러면 떠! 이래. 떠! 근데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EBS 강의하다가도 분필 부러졌더니 PD가 너네 TV 프로젝트 라디오 스타 있지? EBS 스튜디오가 딱 요만해 한 개가. 근데 여기 딱 칠판이 있고요. 여기 감독님을 두 분 서서 카메라 한 분 계시고 유리부스 뒤에 PD가 앉아있는데 소파에 놔두고 분필 풀어주면 촬영 중에 녹화잖아. 뜨거 이래가지고 NG가 계속 나. 거긴 괜찮아. 아버지 때 명절 때 가서 밥 먹다가 이렇게 하다가 아버지가 뭐 이상한 소리 한번 하셨나 봐. 엄마랑 얘기하다가. 근데 내가 그걸 듣고 나도 뜨거 이런 거야. 근데 아버지가 나를 이 병신아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이게 뭐지? 조심해. 왜냐면 너희들이 야 밥상머리 너 아빠랑 밥 먹다 엄마랑 밥 먹다 앞에 니네가 거기서 아빠가 뭐 얘기했는데 졸라. 그럼 넌 어떻게 되니? 된장찌개로 맞아 죽어요. 말 진짜 조심해. 농담 아니야 진짜. 조심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그래서 NGO. 오케이? 그리고 가끔 나오는 건 뭐냐면 또 시민단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NPO라고 해요. 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 오케이? 그래서 요거 갖고 시험 문제가 출제되니까 요거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단원이 자 숙제 알려줄게요. 자, 타가 그거 10번 끝났지. 일단 복습하고요. 복습하고 테마 문제 풀기. 그 다음에 자 과제 그거 10번. 과제 보면 9번, 10번 있어. 9번, 10번인데 과제 하나당 문항이 50문제. 대부분 학교 내신 문제 수준. 그래서 그럼 총 몇 문제니? 100문제. 많어 적어. 많아요. 안 많어. 이 정도면. 안 많어. 왜냐면 수학 문제는 아니라 금방 풀어. 복습만 철저히 했으면. 단 약간 까다로운 문제도 있기 때문에 틀린 거 오답 정리까지 해와야 돼. 그래서 다음 주에 오면 과제집 있잖아. 요거 이렇게 박스 하나 줄 거니까 과제집에다 이름 써가지고 제출하면 이것만 할 거야. 통과, 미통과만. 그러니까 과제 했나? 저거 검사해서 다시 끝날 때 돌려줄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테스트 봅니다. 시작할 때 테스트 보는데 테스트는 배운 겁니다. 물어보자. 너네가 선택해. 선택할 수 있는데 일단 다수결로 할 거야. 10문제 본다. 없어. 20문제 본다. 없어. 좋아. 20문제 콜. 어디서 아질이야. 오케이. 니네 콜 다시 물어볼게. 좋아. 빨리 대답해야 돼. 마지막 기회야. 자, 30문제 본다. 자, 20문제 본다. 오케이. 콜 20문제. 자, 통과 점수는 80점. 오케이. 여기까지. 자, 오늘 첫날인데 자, 고생하셨고요. 우리 6주 동안 재밌게 공부해보자. 자, 수고했고 다음 주에 봅시다.